안녕하세요. 하나뿐인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 들어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어쩌면 조금 더 빨리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얼마 전 저는 정말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셨던 시부모님을 뒤로 한 채 긴 시간 동안 갈등을 이어오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연만 들어오던 제가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아무래도 늦둥이에 막내딸로 태어났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죠. 특히나 우리 집안의 든든한 장남 큰오빤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누구보다도 절 예뻐해줬고 틈만 나면 목마를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도 큰오빤 절 어린아이 대하듯 옆에서 많은 것들을 챙겨줬습니다. 한날은 제가 집에 오다가 발을 삐끗하는 바람에 넘어졌었는데 양쪽 무릎도 다 까지고 턱도 까져서 엉엉 울면서 집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은 집을 비우신 상황이었고 집에 큰오빠만 있었는데 큰오빤 제 모습을 보고 놀라지도 않고 침착하게 절 거실로 데리고 가 앉힌 다음 천천히 상처난 부위를 소독해주고 연고를 바른 후 밴드를 붙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치료 끝.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앞도 잘 보고 바닥도 잘 보고 조심해서 다녀. 고마워, 오빠. 근데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막 피도 철철 나고 살도 다 까져서 징그러웠을 텐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약도 이렇게 발라주고 안 그래도 너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막 이렇게 호들갑 떨면 네가 더 놀라지 않겠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 큰오빠가 되게 멋있는 슈퍼맨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큰오빤 대학에 가지 않고 틈틈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경운기를 몰기도 하고 가끔은 동네의 짐꾼이 되어 어르신들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드리는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반대로 작은 오빤 큰오빠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어릴 적부터 영특하고 공부도 잘한다며 영재 소리를 듣고 자란 작은 오빤 오직 본인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부모님이 무거운 물건을 나르셔야 해서 큰오빠 작은 오빠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큰오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드리려고 한 반면 작은 오빤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더군요. 형만 있으면 되죠? 전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요.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바빠요. 친구들이랑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야, 그러지 말고 좀 도와드리고 가. 친구들이 왜 늦었냐고 물어보면 부모님 도와드리고 왔다고 말하면 되지. 형이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도와드려. 난 공부하러 갈 테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나 성격이 상반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작은 오빠와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큰오빠, 작은오빠 두 사람 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알고 계시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요. 사람 좋은 큰오빠랑 결혼한 큰 올케 언니는 큰오빠만큼이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매번 제가 명절이며 부모님 생신 때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 제게 꼭 용돈을 쥐어주곤 했어요. 아이, 언니, 저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요. 그리고 이제 용돈 받을 나이는 지났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 나갈 곳도 많을 테고 또 월급 가지고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이렇게라도 옆에서 챙겨줘야죠. 이걸로 나중에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요.
게다가 친딸인 저보다 훨씬 더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2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고,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집에 선물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살갑게 구니 저희 부모님도 큰 올케언니를 딸처럼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반대로 작은 올케언니는 작은 오빠처럼 무뚝뚝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의 생신이셔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작은 오빠 내외가 연락도 없고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작은 올케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글쎄 뭘 하는 줄 아세요? 어머, 오늘 아버님 생신이셨어요? 죄송해요. 깜빡 잊고 있었네요. 깜빡 잊었다고요? 아,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오세요. 저희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휴, 미안해서 어떡하죠? 저희 지금 일본에 여행 와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나중에 아버님께 따로 용돈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릴게요. 미안해요, 아가씨. 이러고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작은 오빠 내외를 보면서 처음엔 화를 내셨지만 나중엔 그냥 체념해버리셨어요. 하나하나 신경 쓰고 살면 골치 아프다고 마음을 비우는 게 훨씬 낫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큰 오빠,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흘러 저도 남편을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 마지막 타자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일남 일녀중 장남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다짐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정직하고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저희 부모님께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수연아, 최서방 말이다. 사람이 보면 볼수록 참 친구 같아. 오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선 반일 다 도와주고 갔어. 어? 그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고? 그렇다니까. 아이, 평일에 일한다고 바빴을 텐데 주말엔 좀 쉬지 않고 이렇게 지방까지 내려와 가지고는 일도 다 도와주고 가고. 그 뭐냐, 안마기까지 선물로 사주고 갔다. 나중에 일하고 나서 허리나 다리 마사지 하라고 말이야. 집안에 사위 하나 잘 들이면 복이 온다더니 우리 집에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려는 모양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찾아갔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아. 오늘 장인어른 댁 들러서 조용히 반일 도와드리고 안마기까지 선물로 사드리고 왔어. 아휴, 그런데 반일이라는 게 진짜 힘든 거더라. 난 오늘 하루만 했는데도 이렇게 온몸이 쑤신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선 이 일을 몇십 년을 해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 고마워.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더라. 사위 정말 잘 데리고 왔다면서. 에이, 뭘. 사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들려서 일하는 거 도와드려야겠어. 저는 이렇게까지 저희 집에 잘하는 남편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예쁜 아들과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제 바로 밑엔 시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시누아는 결혼식 때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보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원래 집안 식구들과 왕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원래 좀 그래. 버르장머리도 없고 부모님이 연락을 해도 아예 받지도 않고 그래서 나도 그냥 손났어. 어차피 그런 애들은 백날 변하라고 말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마치 작은 오빠를 연상케 하는 신우와는 달리 시부모님들께선 시집살이나 고부 갈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선 뜨개질에 굉장히 능하셨기에 제게 항상 직접 만든 수세미하며 목도리, 장갑 등을 만들어주기도 하셨어요. 올해 겨울은 다른 해보다 유난히 춥다고 하더라. 이거 내가 집에서 직접 든 거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이번 겨울에 목도리도 꼭 하고 다니고
장갑이랑 모자도 꼭 쓰고 다녀. 우와, 전 언제 어머님처럼 이렇게 뚝딱뚝딱 뭐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머님 손재주가 너무 부러워요.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며느리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내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님께선 책과 신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저를 보실 때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둬야 할 사자성어가 뭔지 알고 있냐? 아니요, 아버님.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삼사일원. 그러니까 말을 할 땐 꼭 세 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도록 하고, 기산심해. 기운은 산과 같고 마음은 넓은 바다와 같아야 하며, 정근사원. 바른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은 멀리 해라.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말해봤다. 삼사일원, 기산심해, 정근사원.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게요. 이런 시부모님들을 보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틈만 나면 시부모님과 싸우고 갈등을 빚는다는데 제겐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고민 없이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았던 제 인생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어머니께서 벼랑간 암투병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점점 꼬이기 시작했어요. 네? 유방암 2기요? 그래. 요즘 들어 몸이 영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더구나. 내가 정말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가. 아버님께선 제게 어머님의 투병 사실을 알리시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강한 분이셨으니까 독한 치료도 잘 이겨내실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항암제 내성으로 인해 어머님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그리고 남편도 각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라 계속해서 어머님을 챙길 수가 없는 입장이었던 데다 시누이 또한 서울 가까이 있는 경기도에 살면서 연락은커녕 얼굴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정도로 시댁에 무심한 사람이었기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었던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니 남편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애들 돌보면서 어머니까지 챙길 수 있겠어? 괜찮아. 당신도 일 때문에 바쁘고 아버님도 바쁜 상황이고 아가신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돌봐드리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 내가 아니면 누가 모시겠어. 고마워.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정말 당신한테 더 잘하면서 살게. 어머님을 모시겠다는 한마디에 아버님도 남편도 제게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가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선 이따금씩 옆을 지키는 저를 보고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보다 못한지 원. 내가 지를 얼마나 곱게 키워놨는데 지 엄마 아프다고 해도 얼굴 한 번을 안 비치고 연락 한 통 안 하고 사는 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가, 정말 고맙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해도 모자랄 정도로 고마워. 어머님께서도 저 시집 오고 나서 엄청 잘 대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받은 만큼 어머니께 돌려드려야죠. 치료도 잘 받으시고 약도 잘 드셔서 암덩어리들 무찔러 봐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이런 저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어머님께선 내성 없이 몸에 맞는 항암제를 찾을 수 있었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수술을 받으신 후 건강이 조금씩 호전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거칠게 불어오던 폭풍이 조금은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기도 전에
곧바로 두 번째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호전되신 이후부터 남편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검소하고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턴가 돈을 물쓰듯 펑펑 쓰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같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폐지를 주우며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깟 돈 몇 푼 벌겠다고 저렇게 고생을 하다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차들이 제대로 못 다니고 하는 거 아니야.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잘 것이지. 뭐하러 밖에 기어 나와서 민폐를 끼치는지 원. 여보, 왜 그렇게 말을 해? 저분들은 저게 생계수단이야. 남이 하는 일을 그렇게 함부로 비하하지 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함부로 폄하하는가 하면 어느 날은 함께 길을 걷다가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과 실수로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들고 계시던 음료수가 살짝 남편의 옷에 튄 것 같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그분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대체 얼마짜리 옷인 줄이나 알아요? 아유,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라도 물어드리겠습니다. 딱 보니 아저씨도 하루 벌어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돈 잘 버는 제가 아량 넓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뭐. 원래 돈 많을수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잖아요. 오늘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재수 좋은 줄 아세요.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숨기고 살아온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친정에 가자고 말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친정에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일이 밀렸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나중엔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요즘 최서방 많이 바쁘니? 예전엔 꼭 먼저 안부 전화도 해줬었는데 요즘 들어선 통연락도 없고 먼저 문자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어, 요즘 들어서 꽤 많이 바빠졌어. 야근도 자주 하고 연락 좀 자주 하고 살라고 말해 놓을게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남편이 가기 싫어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좋게 돌려서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편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 만큼 제가 더 자주 연락을 드렸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꼭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이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이별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을 간호해드린 이후부터 시부모님과는 유독 가까워지게 됐는데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제게 종종 전화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거든요. 아가, 정말 너 없었으면 삶에 낙이 없었을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도 막 자랑하고 다닌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부라고. 넌 우리의 자랑이야, 자랑.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 쉽게 남편과 이별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싫은 행동을 했어도 제게 잘해주시며 딸처럼 생각해주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슴속에 응어리가 올라오는 걸 꼭 참아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덧 결혼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쯤이었을까요? 저희 가족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울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 좀 해봐. 큰오빠가 뭐 어떻게 됐다고? 일도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단다. 엄마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수연아, 이를 정말 어떡하면 좋니?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가족의 힘이 되어줬던 큰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 그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었기에
차라리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 이상으로 잔혹하더군요. 그렇게 큰오빤 한참 피어오를 나이에 허망하게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이고, 일도야.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떻게 부모보다 먼저 갈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 녀석아. 이게 뭐냐, 이게. 큰 올케언니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신을 차렸다가 까무러치길 반복했고, 부모님은 3일 내내 목 놓아 오열하시기만 했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큰 상처만 남겼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아이들을 챙기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줬어요. 저희는 선산에 가족 묘가 있었기에 그곳에다가 큰오빠를 묻어줬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흙을 덮어주시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도야, 가족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 엄마도 남은 생을 살다가 곧 네 뒤를 따라갈 테니까 나중에 이 엄마가 올라가거든 마중이나 좀 나와다오. 그때 만나게 되면 손 꼭 잡고 놓지 말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 일도야. 잘 가거라. 저를 그토록 예뻐해주고 사랑해줬던 큰오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뒤로앉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아버님께선 제게 전화를 걸어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아가, 오늘 장례 끝나고 돌아왔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한다. 참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이렇게 먼저 전화 걸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가 되는 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힘들어도 끼니는 꼭 챙겨 먹고 울고만 있지 말고 많이 힘들면 집에 찾아와서 울어도 된다.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꼭 안아줄 테니까. 저는 아버님의 말에 위로를 받은가 동시에 뭉클한 감정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의 말씀이 더욱 슬프게 와닿았던 건 이 시기가 제게도 힘든 시기였지만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께도 많이 힘들고 지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유방암을 치료하고 난 후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셨던 어머님께선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유방암 재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유방암이라는 게 예후가 좋은 암으로도 불리지만 치료 후 재발률도 높은 병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신 편이었기에 당뇨에 관절염까지 겪고 계시는 탓에 더욱 힘들어 하셨죠. 저는 큰오빠를 보낸 이후 이전처럼 어머님의 병수발을 자처했고 어머니께선 항상 옆을 지키고 있는 절 보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말년에 며느리 고생시키는 시엠이라니 내가 참 창피하고 미안해서 면목이 없다가. 전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머님. 이 일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사실이었어요. 어차피 신우도 하지 않는 일인데다 남편과 아버님도 하기 힘든 일이라면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단 한순간도 어머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열심히 병수발을 도왔어요. 그렇게 제가 어머님의 병수발을 시작한 지 언 12년째 접어들었을 무렵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장남이라 매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오빠의 산소로 찾아가 벌초를 하곤 했습니다. 내 아들의 묘를 직접 벌초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돈을 주면 벌초도 대신 해주는 세상이라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남에게 맡기지 않고 꼭 벌초를 직접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벌초가 끝나고 나면 소주 한 잔을 따라서 묘에다가 한 잔씩 뿌리곤 했죠. 그날도 별 다를 바 없는 날이었습니다. 예, 이번 추석 때 내려올 거지?
많이 보고 싶구나. 꼭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도 벌초하러 가는 거야? 이제 어지간하면 업체에다가 돈 주고 좀 맡기지. 매년마다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네 큰 오빠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니? 아무리 우리가 늙고 힘이 없어도 묘 관리는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다. 직접 해야지. 작은 오빤 이번 추석에도 안 내려온대? 아휴, 걔가 언제 명절에 내려오는 거 본 적이 있니? 걘 자기 형이 이렇게 됐어도 산수에 절 한번 올리러 안 오네 애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지만 걘 정말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우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라고 키운 적이 없는데. 엄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작은 오빠 생각하면 속상하고 화만 나니까. 아유, 그래, 알았다. 아무튼 추석 때 꼭 내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줄 테니까.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한 후 몇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바쁜가 싶어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전 아버지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수연아, 큰일 났다. 네 엄마가 벌초하다가 벌에 쏘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어. 병원에 왔는데 위독하단다. 너 지금 빨리 내려와. 빨리.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확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버스든 기차든 표를 예매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어머님께서도 컨디션이 많이 악화되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속 끙끙거리며 앓고 계시는 상황이라 굉장히 곤란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퇴근 좀 빨리 할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지금 엄마가 벌초를 하시다가 벌에 쏘여서 쓰러지셨대. 많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장모님 옆엔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엄마가 위독하시다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오늘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당신이 옆에 좀 있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냥 잠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신 거겠지 뭐. 유난 좀 그만 떨고 아버지께 연락해봐. 나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유난 떠는 걸로 보여? 어떻게 사람이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여잔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시댁에 들어온 순간부턴 뭘 해도 친정보단 시댁이 우선이어야지. 아니, 아무튼 난 바빠서 못 가니까 그렇게 알아. 이제 보니까 이게 당신 본 모습이었네. 너 같은 쓰레기를 여태까지 내가 남편이라고 옆에 뒀다는 게 아주 통탄스러울 지경이다. 넌 다녀와서 보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선 제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시며 얼른 고향으로 가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급하게 기차표를 예매한 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니께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제발 별일이 아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셨어요. 아버진 절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연아, 이를 어떡하면 좋으냐? 어떡하냐? 네 엄마 저러다가 정말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 누구보다 강한 사람인 거 알잖아. 그런데 작은 오빤? 아직 안 왔어?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안 받는다. 바쁜지 아니면 일부러 안 보는 건지 우선 연락을 남겨놨으니 정녕 지들이 사람이라면 나중에라도 오겠지. 작은 오빠도 작은 올케 언니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쯤 답장이 왔는데
세상에, 뭐라고 왔는 줄 아시나요? 당장 어머닌 오늘 내일이 급박한 상황인데 태평하게 주말쯤 오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위독하다, 혼수 상태라는 말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오빠 내외는 3일 정도가 지나서야 얼굴을 비추더군요. 오빠,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 위독하시니까 빨리 오라고 했지? 아, 회사 일이 바쁜데 어떡하냐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연차도 못 쓰고 그렇다고 조퇴도 못하고. 네가 직장을 너무 많이 쉬어서 모르나 본데 요즘은 부모님 편찮으신 걸로 회사 마음대로 못 빼. 그래요, 아가씨. 아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나 같으면 늦은 시간에라도 어머니 괜찮으신지 병원에 찾아왔겠다. 오빤 그 정도 노력도 안 했잖아. 시끄러. 나도 마음 아프니까 조용히 좀 해. 병원에서 그렇게 언성 높여 싸울 것 같으면 전부 집에 가라. 저와 오빠가 언성을 높여 싸우자 아버진 도저히 봐줄 수가 없겠다면서 저희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뻔뻔한 작은 오빠, 작은 올케 언니 태도에도 화가 났지만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제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는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더 많이 걸어오셨죠. 애미야, 사부인께선 별일 없어? 나라도 갈까?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니께서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의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어머니 쓰러지신 지 5일이 되던 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큰오빠를 떠나보낸 것도 아직 믿기지가 않는데 어머니까지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야 한다니. 의사 선생님께서 사망 선고를 하고 흰 천을 덮으시는데 저는 그 천을 붙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안 돼. 엄마 이건 아니잖아.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일어나. 엄마. 저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나서도 부정하고 싶은 현실에 계속해서 저는 목 놓아 눈물만 흘리게 되더라고요. 쓰러질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절 아버지께선 꽉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연아, 울지 마라. 엄만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그냥 엄마가 조금 더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뿐이니까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꼭 껴안은 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밀려오는 슬픔을 겨우 누르고서 장례를 치르는데 작은 오빠 내외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게다가 작은 올케 언니는 검은 정장은 입었지만 장례식엔 어울리지도 않는 풀 메이크업과 함께 구두를 신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더군요. 참, 그 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열이 받던지 저는 뒤늦게서 비쩍비쩍 나타난 작은 오빠 내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내가 말했지? 엄마 위독하시다고. 넌 진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야, 나도 슬퍼. 봐봐 여기 눈물 흘려서 눈 부은 거. 누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나? 맞아요, 아가씨. 우리가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음 사고 날 뻔했다니까요. 쇼를 하고 아주 자빠졌네. 됐고 어서 상복이나 갈아입어. 그리고 장례 끝나는 순간 니네랑 완전히 인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작은 오빠 내외의 태도도 충분히 화가 났지만 제가 더 열이 받았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을 했는데 작은 오빠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하더군요. 그래도 아버진 늦게라도 온 남편을 맞아주셨어요. 최서방 왔는가?
오느라 고생 많았네. 네, 저 왔습니다, 장인어른. 아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장모님이 어쩌다 이제야 얼굴을 비추네. 우리 엄마 위독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연락 한 통 안 하더니 지금에서야 걱정하는 척이야? 나도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벌초하다가 벌에쏘여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뉴스 보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내 주변에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지. 미안해. 남편의 말에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은 상주 완장을 차고서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피곤한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고 들어오는가 하면 나중엔 아예 식당 안에 자리를 잡고 찾아온 조문객들과 고스톱을 치며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작은 오빠 내외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시나요? 처음엔 조문객들과 인사를 하는 척 하더니 나중엔 둘이 빠져나가선 카페에 가서 노닥거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작은 오빠 내외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구멍 안으로 커피가 넘어가디? 큰오빠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어? 하늘나라에 있는 큰오빠가 네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보고 대성통곡을 하겠다. 제발 큰오빠 반, 아니 반의 반이라도 좀 닮아봐. 그만 좀 해. 아, 우리도 힘들다고 몇 번을 말하냐? 지만 아주 효녀인 줄 알아요. 작은 오빠 내외는 제게 인상을 팍 찌푸리며 소리를 치곤 상주복을 벗고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예 들어오지 않을 작정인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제 가슴 속에 쌓인 것들을 모두 토해내듯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그렇게 한 자리 지키고 서 있는 게 힘드니? 이럴 거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서울에 올라가. 당신 이러는 거 보는 게 난 더 힘드니까 올라가라고. 아, 누가 뭐래? 그냥 잠깐 피곤해서 좀 쉬었을 뿐이야. 제발 거짓말 칠 걸 좀 쳐라. 얼굴 시뻘건 거 보니까 또 소주 한 잔 마시고 온 것 같구만.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어서. 장모님 돌아가신 거 마지막 못 지킨 거 죄스러워서 힘들어서 한 잔 마셨다. 왜? 말은 청산유수지. 말은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 인간아. 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취했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어떻게 제 주변에 정상적인 인간들이 한 명도 없는지 너무 속상해서 가슴을 퍽퍽 내려치면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뜸해질 무렵쯤 장례식장 안으로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지방까지 어떻게 내려오신 건가 싶어 저는 두 분을 보고 너무 놀라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기까지 늦은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그냥 택시 타고 왔다. 네? 아, 택시요? 아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택시비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사부인이 돌아가셨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니. 우린 운전을 못하고 기차나 버스표 알아보니 이미 다 매진이라 급하게 택시를 타고 왔지. 아이고, 얼굴 상한 것 좀 봐. 많이 힘들지? 어머님께선 식은 땀을 뻘뻘 흘리시는 와중에도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연락도 자주 드리고 얼굴도 자주 뵙는 건데. 아휴, 사부인. 어머님의 통곡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아버님께서도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저는 시부모님께 따로 택시를 불러드렸어요. 그리고선 시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은 서울 도착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지. 담당 선생님이 볼 일만 보고 얼른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야지.
몸 조심하시고요. 제가 장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진 어머니 없이 홀로 지내실 거고 작은 오빠 내외는 발인조차 지켜보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스스로 모시겠다 할 리도 없었기에 이젠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하면 반대할 거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장인어른이 얼마나 대하기 불편한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고? 아유, 끔찍해. 절대 반대야. 난 이제 아버지 모시고 살 생각이거든. 그동안 내가 어머님 계속 병수발 해드리면서 효부 노릇했으니까 이젠 효녀 노릇도 좀 해보려고. 그런데 당신이 절대로 싫다고 하고 반대라고 하면 나도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 바라던 바야.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신물나고 지겨웠는데 잘 됐네. 재산 분할 같은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뒷말 안 나오게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구차하게 질질 끌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주니 오히려 감사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버지와 시부모님께도 각각 알려드렸어요. 아버지께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네 의견 존중한다. 우리가 다 못난 아들을 둔 죄다. 정말 미안하다, 수연아. 시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아주시며 저의 행복을 빌어주셨고 남편은 저와 아주 깔끔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양육비는 인당 7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합의를 받고 재산 분할도 아주 깔끔하게 딱 나눠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아버님 이름으로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었죠. 그 후 아버님께 장문의 문자도 한 통 도착했어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내가 돈이 여유가 있었다면 더 많이 보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론 이게 최선인 것 같구나. 이 돈은 그동안 네가 고생하며 너희 시애미를 간병한 비용이라 생각하고 받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구나. 못난 내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애비로서 너에게 대신 사과하마. 앞으로 보란 듯 씩씩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붙잡고서 얼마나 소리내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께선 아들과 마지막을 맞이하는 며느리에게 끝까지 12년간의 은혜를 갚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전 어떻게 답장을 해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버님, 지난 세월 동안 아버님이 제 시아버님이라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은 남이 되더라도 아버님, 어머님과는 쭉 연락드리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아버님께 이 마음이 그대로 닿길 바랬습니다. 그 후 남편과 남이 된 전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어릴 적 살았던 집에서 네 식구끼리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가끔씩 남편을 만나러 서울에 가고 있어요. 저희는 서로 남남이 됐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아버지고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은 서울로 올라가 남편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선 최근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농사를 짓기가 힘든 게 사실이니 비닐하우스에서 저원성 농작물이라 불리는 상추나 봄동 같은 것들을 재배하며 지내고 계세요. 아빠, 내일 모레쯤에 눈이 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보온 덮개를 덮어두고 가는 게 낫겠죠? 혹시 모르니까 고정끈도 튼튼하게 묶어두고요. 저희끼리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저기 건너집에 살고 있는 최 씨랑 최 씨 아들 내미가 도와주러 오기로 했어. 끝만 팽팽하게 묶어둬도 요 위에 눈 쌓여서 무너질 일은 없을 거야. 처음엔 도시에서 지방으로 내려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저희 아이들은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잘 적응을 해줬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의 껌딱지가 되어 학교에 다녀오면 아버지부터 찾을 정도가 됐는데요. 가족끼리 다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애구고 소리를 한번 내기라도 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버지께 달려들어 안마를 해드리곤 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아이, 그럼. 우리 손녀딸이 주물러 주는데 당연히 시원하고 말고. 할아버지, 제 발 마사지도 시원하시죠? 하루 종일 반일만 하셔서 그런지 발바닥에 굳은 살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반일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게끔 돈 많이 많이 벌어다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작은 오빠의 소식이 다들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와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작은 오빠가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발인도 제대로 보지 못한 주제에 뻔뻔하게 집에 찾아올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저는 작은 오빠를 집으로 들이지 않고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왔어? 설마 뭐 어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거 있으면 달라. 뭐 이렇게 뻔뻔한 말에 짓거리로 온 건 아니지? 장례식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길래 설마 내 몫으로 된 게 없나 싶어서 내가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러 찾아왔어. 솔직히 이 집안 실질적인 장남은 이제 나잖아. 그럼 적어도 나한테 뭐라도 떨어져야 맞는 거 아니겠어? 장남? 그래, 장례 치르는 동안 오빠가 뭘 했는데? 어디 말을 좀 해봐. 옛날에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자성어 중에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는데 뻔뻔스럽고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작은 오빠와 딱 맞아 떨어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작은 오빠를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오빠한테 남기신 건 단 1원도 없어.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그러시더라. 당신 돌아가시고 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내 앞으로 주실 거라고. 오빤 콩고물 하나 받아먹을 수 없다는 소리야. 뭐? 야, 그건 아니지. 네가 아버지께 바람 넣은 거 아니야? 남 탓할 생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라 이 한심한 인간아. 그리고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로 찾아오면 그땐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오빠도 알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작은 오빤 그 이후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지레 겁을 먹은 듯 했어요. 이미 올라가 있는 호적은 파낼 수가 없으니 그냥 서류상으로만 가족으로 남겨놓은 채 아버지도 저도 작은 오빠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가기로 했죠. 그리고 이혼을 했어도 종종 아버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좋은 뜻이 담긴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걸 문자로 보내주시고 있고 가끔은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가, 오늘 우리 아들놈이 갑자기 네 얘기를 꺼내더라. 제 이야기를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너랑 같이 살 때가 좋았다면서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면서 갑자기 되도 않은 후회를 하는 거 있지. 내가 아주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놈 뒤통수를 한 대 시원하게 쳐주면서 예끼 이놈아, 넌 당연히 후회스러운 게 많을 테니 그런 소리가 나올지 몰라도 넌 절대 아닐 거라고. 행여나 후회한다 뭐다 하면서 헛소리 짓거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러고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렸어. 어때? 나 잘했냐? 너무 잘하셨는데요. 하여튼 사람들은 왜 지나고 나면 다들 못해준 게 떠올라서 후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 잘하면 좋을 텐데. 그쵸, 아버님?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난 너랑 우리 손주들이 잘 지내고 있어서 참 좋구나. 네 시애미도 전보단 조금 건강해졌고, 우리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서로 안부도 물어가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자꾸나. 어쩌면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더 크기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예뻐해 주셨고 저를 딸처럼 잘 챙겨주신 분들이었기에 무엇보다 어머님을 친딸처럼 보살펴드린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에 이혼과는 별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하고 잘 되길 행복하길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경호우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복은 새의 날개보다 가볍다는 뜻으로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에 공감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마음을 좀 덜어내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니 삶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서도 하루하루 항상 웃는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네 식구를 위해 진심을 담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늘 사연 채널을 보기만 했었던 구독자인데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 망설이던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 제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특별하다고 부르는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은 하나뿐인 절 위해 뭐든 다 해주시려고 하셨던 분들이셨고 부모님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 어딜 갈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다니시곤 했습니다. 동네 분들은 저희 가족만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유, 아기 엄마랑 아빠가 아주 선남선녀네 그래. 손도 꼭 잡고 다니는 게 아주 보기 좋아. 항상 가족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 그리고 늘 다정하고 잘 웃어줬던 어머니. 저희 가족은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가족의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셨습니다. 특히나 두 분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나는데 몇 가지만 말을 해보자면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집으로 전화를 하셔선 닭백숙을 맛있게 끓여놨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진 속 빼놓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만 말이죠. 그래서 전 아버지를 두고 오라는 말은 빼놓고 부모님께 외할머니가 닭백숙을 삶아뒀으니 오라고 하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가 외할머니 댁으로 가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반겨주시다 아버지 얼굴을 보고 확 인상을 찌푸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난 우리 딸이랑 현숙이만 불렀는데 자넨 왜 온 건가? 하는 것도 없이 먹을 것만 축 내려오는 걸 보면 참 자네한테 식충이란 말이 딱 어울려. 알고 있나? 엄마가 닭백숙 삶아놨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얘기했다며. 올 거면 다 같이 와야지. 김서방만 두고 오는 게 말이 돼? 지 서방이라고 편드는 꼴 좀 봐라. 곱게 키워놓은 딸내미 시집 보내면 아무짝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 딱 맞아.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밥만 축내는 거 딱 식충이 맞구만 뭘. 이런 일도 있었고 어느 날은 외할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외할머니 댁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케이크도 먹고 생신 축하드린다는 노래도 부르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외할머니께 조심스레 봉투를 드리고 봉투를 열어보신 순간부터 분위긴 급격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선 봉투 안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시더니 아버지께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다른 집 사위들은 장인 장모 생신이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통장에 10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이라고 꽂아준다는데 자넨 대체 뭔가? 내 친구들이랑 있음 다들 자기 사이 자랑하기 바쁜데 자네는 어떻게 된 게 자랑은커녕 흉볼거리만 잔뜩이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엔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자네 처음에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적어도 밥 굶은 걱정은 안 하게 하겠다고 했었지?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제대로 일은 안 하고 그저 뜬구름 잡는 짓이나 해대고 말이야. 엄마, 제발 부탁인데 다른 집 사이들이랑 비교 좀 하지 마.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노력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 엄마 아빤 내가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이혼? 오히려 환영이지. 이 아빤 김서방처럼 저렇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무능한 사위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라. 어차피 더 좋은 집안 아들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좋은 집안 아들들 널리고 널렸다고? 우리 집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한 번 다녀온 데다가 애까지 딸린 싱글맘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튼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명절이고 뭐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을 거야. 여보, 현수가 가자. 어머닌 처음으로 외할머니께 언성을 높인 후 저와 아버지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부모님께선 서로 대화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부모님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방 안에 있는 제가 다 들릴 정도로 말이죠. 매번 집에 갈 때마다 저러시니 내가 당신한테 이제 처갓집 가자는 얘기를 못하겠다. 내가 할 말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나 이제 힘 빠져. 이젠 내가 뭘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사위로서 인정받을 수 있긴 한 거야? 그럼 나중엔 우리 부모님이 당신 진심 꼭 알아주실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나도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보자. 어? 우리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나중? 그 나중이 언젠데? 앞으로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 장인어른 장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으실 거야. 그럼 어떡하자고? 아버지 말대로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현숙이한테도 더 이상 이런 못난 아빠 모습 보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닌 아버지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동안을 엉엉 우시더니 알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은 그렇게 제가 8살이 되던 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진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수가 엄마랑 아빠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 현숙이는 아빠랑 같이 살 거고 이제 이 집을 떠나 아빠랑 다른 집으로 가야 해.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근데 아빠, 엄마랑 그냥 쭉 가족으로 같이 살면 안 돼? 나 엄마랑 떨어지는 거 싫은데. 현숙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엄마를 보러 올 수 있어. 엄마도 현숙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빠한테 따로 연락을 주기로 했고, 엄마 얼굴을 영원히 못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진 어머니와 살던 집을 뒤로한 채 조그만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날 이후 아버진 아는 지인으로부터 도배일을 배워 그 일을 생업으로 삼아 절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늦은 저녁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는데 가끔은 집안에 쌀이나 반찬, 라면과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쫄쫄 굶다가 늦은 저녁에 들어오신 아버지를 향해 철없이 칭얼거리기도 했어요. 아빠, 집에 쌀도 없고 반찬도 없고 라면도 없어. 나 너무 배고픈데. 미안해, 우리 딸. 많이 배고팠지? 아빠가 얼른 슈퍼에 가서 라면이라도 사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버진 크게 벌이가 있는 편이 아니었기에 종종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곤 했고 제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면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면 자녀를 포기한다거나 혹은 안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닌 아버지와 이혼을 하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내가 보고 싶진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어 이전에 살던 집으로 찾아가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낯선 사람이었어요. 어머나, 넌 누구니? 저희 엄마 뵈러 왔는데요. 엄마라니, 우린 여기 이사 온 지 6개월도 넘었는걸.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구나. 다른 곳으로 가보렴. 그렇게 낯선 사람은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문만 쳐다보고 있다 버스를 타고서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외할머니 댁에 어머니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적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진 절 미워하지 않으셨기에 찾아가면 그래도 손녀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직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러 왔다는 절 보며 외할머니께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 어쩐 일로 왔냐? 네 아빠가 시키든 니네 엄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보고 오라고? 아니요, 그냥 제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미안하지만 네 엄마 여기 없다. 그러니 두 번 다신 찾아오지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마라.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렇게 문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내린 결론이 아, 어머닌 더 이상 날 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말대로 더 이상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립다 하더라도 찾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열심히 키우시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한 채 올바르게 성장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도배일을 하시며 하나뿐인 딸을 잘 키워보려고 애쓰셨던 아버지 덕에 저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을 한 후 20대 중후반이 됐을 무렵쯤 어엿한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첫 직장 생활, 첫 월급날에 전 아버지의 작업복과 작업화를 새로 장만해드렸고 제 선물에 깜짝 놀란 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월급 해봤자 그 얼마나 된다고. 아빤 그냥 계속 같은 거 입고 신고 하면 되는데. 아빠 작업복이랑 작업화 너무 많이 낡았어. 그리고 첫 월급 타면 부모님 선물해드리는 게 맞는 거라더라. 아빠 고마워.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야. 우리 딸한테 이렇게 선물도 받고 고맙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우리 딸내미 하나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산 보람이 있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까지 절로 뿌듯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화도 내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30대 초반이 됐을 무렵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본 사람들 중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을 즈음 남편이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반지를 제게 내밀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당신이랑 함께하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 없는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의 앞날에 영원히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는 프로포즈는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저의 집안 상황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건넨 반지와 꽃다발을 보고 계속 우물쭈물거리다 용기 내어 제 상황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사실 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그때부터 코딱지만한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아버지랑 둘이 살았고, 지금은 겨우 전셋집을 얻어서 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있어.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아버지와 둘이 살아온 나라도 괜찮을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후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상외로 방긋 웃더니 저를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월세집에 살았으면 어떻고 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면 어때? 제일 중요한 건 나랑 결혼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야. 집안 배경은 그 뒤 문제고 이렇게 자라온 나라도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실까? 그럼 우리 부모님 분명 당신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내가 장담할게. 남편의 말을 듣고서 저는 큰맘 먹고 프로포즈를 받은 다음 주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딱 시댁에 처음 발을 들이자마자 시부모님께서 절 엄청 환영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우리 성호 여자친구? 어서 와요.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언제 오나 하면서 계속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성호한테 그렇게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었는데 이렇게 예비 며느리로 얼굴을 처음 보게 되네요. 이렇게 절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 시부모님 덕에 조금은 긴장이 풀린 채로 좋은 시간을 보내다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무렵 어머니께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우한테 얼추 이야기 다 들었어요. 고생이 참 많았겠다 싶어서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지내봐요. 어머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이후 저희 집으로도 인사를 드리러 온 남편은 아버지께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2가지만 약속드릴게요. 현숙 씨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여자로 만들어줄 거고 장인어른께도 아주 자랑스러운 사이가 되겠습니다. 저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 그래, 남자라면 이 정도 강단은 있어야지. 그래야 남자라고 할 수 있지. 좋아, 자네 하나만 믿고 결혼 허락하겠네. 자네, 남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 딸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하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고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들 둘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나의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꿈만 같더군요. 그렇게 행복하고 평범하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예고 없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유독 천둥번개가 치고 빗방울이 굵게 쏟아지던 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업무 중이었던 전 급히 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왔고 남편에게도 문자를 남겨둔 채 곧장 차를 타고 아버지께서 실려가셨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만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견을 듣게 됐죠. 척추 쪽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반신 마비요? 그럼 재활치료는 어려운 건가요?
재활치료 한다고 하더라도 꽤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년 단위로는 자꾸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우선은 정밀 검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발 하반신 마비만큼은 찾아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버진 정밀 검사 후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진단받으셨어요. 재활치료도 몇 년은 걸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달려온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일을 하셔야 하는 아버지께서 일도 못하시고 긴 재활치료에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셔야 한다니 미친 듯이 눈물만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버지께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줄 붙어 있음 그걸로 된 거지 뭐. 목숨이랑 걷는 거랑 바꾼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꾸나. 아빤 지금 속편하게 그런 소리가 나와? 앞으로 쭉 휠체어만 타야 한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사고 나서 세상 등지었다 생각해봐. 그게 하반신 마비 온 것보다 곱절은 더 슬플 게다. 평생 휠체어 타라고 하면 타면 되지. 현수가 울지 마라. 네가 울면 아빠 마음도 시리다. 아버지께선 애써 웃으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됐어요.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나면 아버지는 혼자 지내셔야 할 텐데 그럼 누가 아버지 화장실에 데려다 드리고 누가 아버지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누가 아버지를 씻겨드리지? 아버진 혼자 살고 계셨기에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선 옆에서 아버지를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니 장인어른께서 퇴원을 하시고 나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더라고. 난 어차피 재택근무라 하루 종일 집에 있기도 하고 난 남자니까 장인어른이 화장실을 가시거나 씻으실 때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당신 마음도 한결 편할 테고 말이야. 정말 괜찮아?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낼 줄은 몰랐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장인어른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장인어른 퇴원하시는 날에 맞춰서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게끔 미리 정리 다 해놓자. 부동산에 집도 내놓고 옷이나 집에 있는 것들도 다 정리해놓고. 남편은 저보다 먼저 아버지를 모시자는 말을 해주더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에 물꼬를 터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퇴원하시기 전날 저희 부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퇴원하고 나면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 살고 있는 집 부동산에 내놨고 짐 정리도 다 끝내놨어. 이제 나랑 문서방이랑 같이 사는 거야. 알겠지? 뭐? 아, 내가 왜 너희랑 살아? 부부는 부부끼리 살아야지. 아, 싫다. 다 늙어서 자식한테 짐이 되는 아비라니.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장인어른, 제가 먼저 장인어른 집으로 모시자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지내시다 보면 불편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 사위를 옆에 두고 부려먹으세요. 장인어른 옆에서 최선을 다해 수발드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진 저희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들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께서 화장실을 가시는 걸 돕기도 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재활치료 날엔 꼭 같이 동행을 해드리고 식사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고 저는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지극히 모시는 남편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잘 살아가던 저희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온 건 남편과 결혼한 지 딱 12년 차가 되던 봄이었어요. 평소에도 건강하기만 했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제게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요새 좀 이상해. 밥을 얼마 안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쿡쿡 쑤시기도 하고. 병원엔 다녀와 봤어? 어, 근데 뭐 단순 배탈이라길래 주는 약만 먹었는데 전혀 안 듣더라고. 약 먹어도 안 낫는 것 같으면 병원을 가봐야지. 당신 올해 건강검진 하라고 날아왔던데 이참에 건강검진이나 좀 해봐. 처음엔 단순히 만성 소화불량 정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다음날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온 남편의 병명은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남편에게 찾아왔던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모두 대장암 증상이었던 거죠.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대장암 말기라니. 저는 도무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다른 사람 검사 결과랑 헷갈린 거 아니야? 당신이 대장암 말기일 리가 없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 검사 결과가 맞대. 길어야 4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당신이랑 장인어른 우리 애들 생각밖에 안 나더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나중에 아버지께서도 남편의 대장암 소식을 들으시곤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어요. 대장암 말기라는 병은 무척이나 진행 속도가 빠른 무서운 병이었어요. 대장암 말기에 좋다는 음식도 먹여보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가 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기도 읽어보면서 좋다는 건 다 해보고 나중엔 신약을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에겐 아무런 소용도 없었어요. 그리고 투병한 지 3개월 반쯤 접어들던 무렵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결혼하면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여자가 되게 해준다고 장인어른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결국 그 다짐은 지키지 못하게 됐네. 에이, 장인어른 결혼시킨 거 후회하시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고생을 시켜. 고생은 되려 당신이 했지. 아픈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이래저래 병수발 드느라고. 난 당신 낳게 되면 당신 떠받들면서 살 거야.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게. 그래, 약속. 여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어, 당연히 알지. 남편은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절 보고 함께 손가락을 걸어줬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까지 꾹 찍어줬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을 남기고서 아주 머나먼 소풍을 떠나고 말았어요. 딱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한 지 3개월 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각오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전 환히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여보, 이젠 아프지 말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내 삶의 이유이자 우리 아이들에겐 세상이었던 내 남편. 먼 훗날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 더 많이 얘기 나누자. 알았지? 여보, 많이 사랑해. 아버지께선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말없이 저희 아이들 대신에 챙겨주셨고 시부모님께서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시다 이내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걸 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꼬. 너무 속상해서 뭐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현수가 어떡하면 좋으니?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앞으로 애들 혼자서 잘 키워봐야죠. 정말 슬프지 않아요. 정말요. 참을 필요 없어. 울어도 괜찮아. 아가, 펑펑 울어. 펑펑. 어머니께선 제게 실컷 눈물을 흘리라며 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본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품에 안겨 엉엉 울자 어머님은 그저 저를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슬픔 속에 남편의 장례가 끝이 나고 내려오던 길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밥도 잘 챙겨 먹고 또 우리 손자들도 잘 키우고 난 현숙이 네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음 언제든지 전화하고. 아버님 어머님께선 끝까지 제 걱정을 하셨고 저는 두 분께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아버지도 돌봐드려야 했고 아이들도 방학이라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새로운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간병사라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간병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남편처럼 아픈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싶어서였어요. 3개월 반 동안 남편을 보면서 그리고 남편 주변에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픈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간병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정성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낫는 사람들도 있으니 나의 역할로 조금이나마 회복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전 열심히 공부해서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 내 꽤나 유명한 요양병원이라 불리는 곳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서투르니 할머니께서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곳은 큰 각오를 가지고 와야 하는 곳이야.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이별을 겪어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오거든. 숱한 만남보단 많은 이별을 경험해야 하는 곳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일하는 게 좋을 거야.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말이지. 많은 이별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 참 아프게 들리더군요. 저는 그 할머니 이후로도 많은 분들의 간병인 일을 하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간병인 일을 4년 정도쯤 했을 무렵 처음 일을 시작했었던 요양병원에 할아버지 한 분의 간병인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할아버진 아픈 분이라기보단 그냥 중후한 멋쟁이 느낌이 강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 질환이 조금 안 좋아져 따님이 이곳으로 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가 계시는 병실로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부터 할아버지 간병인이 된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딸이 구해놓고 갔나 보구먼. 굳이 간병인까진 필요 없는데. 뭐 이왕 왔으니까 앞으로 내 말동무나 돼줘. 만나서 반갑구만. 할아버진 활짝 웃으시면서 제게 손을 내미셨고 저는 그 손을 웃으며 잡아드렸어요. 처음 보는 관계였음에도 할아버진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결혼은 했는지 이전엔 어떤 분들을 보살펴 드렸었는지 등등에 대해 제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고 그 질문들의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모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제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었다며 내일도 신나게 말동무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할아버지의 병실로 찾아가니 할아버지 곁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할아버지 아내분이구나 싶어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할아버지께서도 반갑게 웃으며 할머니께 절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긴 미영이가 뽑아놓고 간 내 간병인. 이름이 현숙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쪽은 내 와이프. 어제 말한 대로 참 곱게 생겼지? 할머니께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미동도 없이 절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제 목을 바라보셨어요. 사실 제 목에는 옷을 입어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왕점이 하나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빤히 쳐다보니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 전만 바라보시던 할머니께선 절 보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가씨 이름이 현숙이라고 했죠?
혹시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돼요? 네? 저희 아버지 조남이요? 그건 왜 여쭤보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목을 쳐다보시던 할머니께서 뜬금없이 아버지의 조남을 여쭤보시더군요.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시는 탓에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확 변하더니 대뜸 제 손목을 잡고선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바깥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시며 눈에는 눈물을 가득 담은 채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난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저희가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 현수가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 할머니께선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누군지 못 알아보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당황하기만 했던 전 곧이어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이 목에 있는 큰 점, 이거 현숙이 네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점이잖아. 현수가 엄마야, 엄마. 세상에 널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제게 당황스러움을 안겨줬던 할머니의 정체는 제가 8살이 되던 해 저와 떨어진 이후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절 알아보시니 그제야 저도 어렴풋하게나마 어머니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다 이내 병원 로비의 벤치에 앉아 지난 세월에 대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결혼은 했니? 아이는 있고? 두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아버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를 당하셨어요. 지금은 저랑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세상에 사별을 했구나. 게다가 너희 아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했다니. 어머니,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시절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진 왜 그렇게 아버지 싫어하셨어요? 왜 두 분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 이야기를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이제는 말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내 천천히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진 배우를 꿈꾸던 사람이었어. 너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그런 아빠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엄마가 있는 집 아들이랑 결혼하길 바라셨는데 헛꿈을 꾸는 한량이랑 만나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딱 결혼을 반대하던 타이밍에 네가 생겨버린 거야. 아버지가 배우를 꿈꾸셨었군요. 하필 그때 제가 찾아오다니 완전히 난리가 났겠는데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쥐뿔도 없는 놈이 우리 딸을 임신시켰다고 완전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 그랬는데 너희 아빠가 결혼만 허락해주면 절대 바꾼기는 일 없이 나랑 뱃속의 아이한테 행복만 안겨주면서 살겠다고 말한 거야. 그래서 결국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진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지. 아이를 지우라고 하면 내 딸 몸이 상하니까. 그리고 나도 엄청 빌었거든. 제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이후 아버지께선 어떻게든 배우로서 성공을 해보려고 오디션도 여기저기 보러 다니셨지만 결국 맡은 건 단역 배우뿐이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벌이도 변변찮은 데다 제대로 뜨지도 못하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였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이유도 모두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예전 일을 꺼내시면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말도 하셨어요. 괜찮다면 아버지를 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반갑지 않겠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제가 출근을 하는 주말이어서 아버지께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이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 아이들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수가, 옆에는 누구? 어머니, 얼른 들어가셔서 인사 나누세요. 제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한마디에 아버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만 보셨고,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있는 힘껏 벌리셨습니다. 아이들은 살짝 주춤거렸지만 외할머니니 걱정 말고 안기라는 말을 하자 이내 달려가 조심스럽게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이들을 안고 있던 어머니는 이내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한참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다 어머니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천천히 닦아주셨어요. 이 사람아, 우리가 얼마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웃으면서 마주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어?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해서. 이게 뭐야? 이혼했으면 새 살림 차려서 잘 살긴 하지. 미안하다는 말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미안해. 그 시절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선 내가 견디지 못해 이혼하자고 해서 그때 당신도 많이 상처를 입었을 텐데 나이 먹을 대로 다 먹은 이제서야 미안하다고 말을 하네. 흘러간 세월과 철지난 실수에 대한 사과. 두 분은 그렇게 지난 날에 대해 서로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감정을 추스르신 후 그동안의 일상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연락도 안 닿아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구만. 난 30년 전쯤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됐어. 잡념을 떨치기 위함도 있고 같이 살던 그 집을 내놓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계속 되도 않은 사람들과 선을 보라고 말씀하셔서 그 잔소리들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것도 있고 아무튼 어쩌다 발길이 닿은 그곳에서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됐어. 같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말이 참 잘 통하더라고. 그 사람이랑은 1년 정도 만나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았어. 재혼을 했구만. 그래도 다행이야. 그럼 따님분은 지금 한국에 계신 거예요? 맞아.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이 먼저 한국으로 왔지. 딸이 다니던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우리 딸을 본부장으로 영입했거든. 그 뒤에 나랑 남편도 함께 한국으로 갔어. 남은 노후는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남편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딸이 우리를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를 꺼낸 것도 있었고, 지금은 딸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 그럼 미국에 살고 계시면서 한 번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총 2번 한국으로 오긴 했었는데 그때도 찾아볼까 생각하다가 차마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 날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 미안하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한 번은 찾아왔어야 했는데 떨어져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만. 그래도 당신이 무탈이 행복하게 새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는 걸 들으니 기쁘다. 고마워. 잘 지내고 있어줘서. 30년이 넘는 세월 서로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 부모님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풀고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그날 제 연락처를 받아가신 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출근 후 할아버지가 계시는 병실로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예전에 와이프랑 미국에서 살 때 한국에 살고 있는 친딸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나 그렇게 해주던지 나까지 보고 싶어질 정도였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다 만나네 그려. 세상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이 넓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다니 말이야. 맞아요. 아이, 저도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럼 나도 이제 딸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우리 와이프 친딸이니까 나한테도 딸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네, 그럼요. 딸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그리워하던 친딸이 바로 내 옆에 있었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아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오랫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텐데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정말 축하해. 할아버지께선 정말 진심을 담아 저와 어머니의 만남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어머니께서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잠들었네. 어제 좀 많이 피곤해 하더라니. 네, 아까 전에 잠드셨어요. 그럼 너 잠깐 좀 나와 볼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닌 주무시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며 제게 조용히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할아버지가 깨실까 조심조심 발꿈치를 세운 채 병실을 나서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복도 의자로 향했습니다. 어머닌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시다 이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너랑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났으니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말이야.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니가 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셔 주셨던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감사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랑 너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를 해주고 싶어. 작은 선물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넷이 살기엔 꽤나 좁아 보이더라고. 더군다나 실내에서 계속 휠체어를 움직이고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좀 넓은 집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애들도 나중에 크면 각자의 방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네 명의로 된 집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 네? 아,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그동안 내가 너한테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니. 재혼해서 내 아들, 딸을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보니 알겠더구나. 우리 현숙이도 이런 엄마의 손길을 바랐을 텐데 하고 말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부디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말에 괜히 울컥하더군요. 엄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단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몇 번의 거절 끝에 저는 어머니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흐른 후 어머니께선 제 이름으로 저희 두 아들과 아버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32평짜리 아파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삿날 어머니께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짐 정리를 하는 것도 함께 도와주셨어요. 아, 어머니 힘드신데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다 허리 다치시겠어요. 아니야. 아, 이 정도로 뭘. 우린 앞으로 쭉 한국에서 살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하면서 전화해. 알았지? 우리 이제 다시는 잡은 손 놓지 말자. 이쁜 내 딸 현수가. 물론이죠. 저도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이 집에서 저희 가족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잘 살아갈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이후 제가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어머니의 새 남편분은 저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기에 새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도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걸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매년 명절마다 아이들과 한복을 입고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명절 음식도 해다 드리면서 잊고 사셨던 한국 문화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진 미국에 사신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 반찬은 크게 드셔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김치나 장조림, 어묵볶음, 오이소박이 같은 반찬을 해다 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현수가 아무래도 우린 완전히 한국 입맛에 적응하긴 멀었나 보다. 네가 해준 오이소박이랑 김치가 맵다고 아까부터 물을 들이키고 난리다. 아주 난리야. 정말요? 그렇게 맵게 한 편은 아니었는데 다음엔 덜 맵게 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다른 반찬은 입맛에 맞으시대요? 아주 잘 먹는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린 네가 만들어준 반찬으로만 먹어. 고맙다 현수가. 아유 매번 이러는 것도 번거로울 텐데. 에이 번거롭긴요. 전혀요.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두 번째 아버지께선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고 퇴원을 하시던 날 따님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따님은 그동안 아버지를 잘 간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었으니 앞으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 다를 뿐 한 배에서 태어난 것은 맞으니 이부 자매가 된 셈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색하긴 해도 따님과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아버지들 또한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도 낚시를 좋아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편이라 종종 두 분이서 함께 낚시를 다녀오시곤 한답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항상 휠체어도 끌어주시고 또 장비도 준비해 주실 정도로 가깝게 잘 지내고 계세요. 과연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일까 했는데 제 걱정이 참 무색할 정도였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제게 찾아온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연을 소중히 하고 또 내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보단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 선 말이 나중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껏 사랑하세요. 인상 찌푸리지 말고 웃으며 살아가세요. 웃고 살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아마 이 사연이 올라가면 저희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사연을 들을 것 같네요. 긴 세월 끝에 만난 저희 가족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